네, 법무법인 바른의 우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PF 대출 위기 상황이 단순히 시공사나 시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으로 인해서 신탁사로 그 위험 사항이 전이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신탁사는 시공사 신용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PF 대출 약정이 있어서 그 내부적 분담 관계하고는 별개로 사업 시행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러한 신탁사 자체에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가 전이된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증권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이 신탁사로 그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 자체가 2022년 말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책임증권 관리형 토지 신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은 당사자들 간의 분쟁 양상이 최근에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 근본 웨비나에 이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근본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유의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현재 대법원 판결이나 좀 확정된 법률 관계로 정리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는 점은 좀 유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PF 대출 위기 상황의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2023년 12월 말 시공능력 순위 16위죠.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2024년 2월 달에는 시공능력 순위 105위인 이제 새천년 종합건설이 법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22위 선원건설도 마찬가지로 법인 회생을 신청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공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사에 대한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그런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공사 원가가 급등하고 노조 파업이 장기화됐으며 주 52시간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승용공들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누적된 대외 악재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간을 미준수하는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책임준공 확약 위반으로 이어졌고, PF 대출 채무에 대한 시공사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는 사실상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데, 결국 그 결과가 시공사 워크아웃이나 법인 회생 파산 등 도산 상황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채무 인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부채 증가가 되고 재무가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대출 약정상의 EOD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EOD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주가 해당 PF의 만기 연장 거부를 하거나 채권 실행 절차를 개시하게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주들도 전부 대주가 아니라 일부 대주만이라도 이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일부 대주만 이제 채권 실행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공사의 채무가 급증하고 채권 실행 절차로 인한 리스크가 다른 PF 사업에도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타 PF 프로젝트에서는 기성 미수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가 현장을 이탈하기 때문에 타 PF에서도 역시 책준이 미행됩니다. 결국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자 누적이 되고 시공사의 단기 자금 유동성이 제한돼서 워크아웃을 도산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도산 상황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책임준공, 그러니까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에
리스크가 이제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이 신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내 신탁사는 14개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상이나 차입형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사로 그 책임이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22년 말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의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못하게 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신탁사는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그러한 그 책임준공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의 공정률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사전 리스크 대비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들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특히 제가 이 실무상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의 경우에 이 계약서의 해석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도 확정된 대부분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해석내 역시 부족해서 법률관계 역시 미정립된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국 당사자들 간에는 법률적 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신탁사로 부동산 PF 대출 위험이 전이되는 경우에는 결국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PF 대출 약정 당사자들 모두에게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다수의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기사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주들이 신탁사에게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상의 법률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고찰해 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의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신탁사가 자신의 책임준공 기간 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신탁계약, 신탁상품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 신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용이 부족한 시공사의 경우 신용이 우량한 신탁사가 신용을 백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PF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대신해서 이행을 해야 되고 만일 이를 미이행하게 되면 대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즉 대출 원리금 및 연체 이자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약정입니다. 결국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이 있고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간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만일 신탁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확약상 문구의 예시로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확약의 계약서상 내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문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시공사 책임준공 기간으로부터 6개월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만일 책임준공 의무를 책임준공 확약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 위반 미이행으로 인해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주에게 배상할 것입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확약상 문구입니다. 결국 이 확약상 문구에 비추어 보면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발생 요건에 따라 구분한다면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시공사 책임준공 의무가 위반돼야 되고 그 다음엔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간 내 책임준공을 이행을 하는 것이 책임준공 의무의 발생의 요건입니다. 이를 조금 뭐 크게 나눠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설명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에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하는 경우입니다. 즉,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이내에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하면 일반적으로는 신탁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앞서 설명드린 책임 준공 확약의 문구, 그러니까 신탁사의 책임 준공 확약의 문구에 따르면 그 부수 항목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 된다든지 라는 내용들이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무 역시 신탁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초과하고 시공사가 그 이내에 준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시공사라고 하면 대체 시공사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에서 아까 이내에서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탁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위반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확약상 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대출 원리금 및 연체 이자까지 손해배상의 범위로 삼고 있지만 그 건축물 준공으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공제 여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의 범위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을 초과하고 시공사가 미준공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신탁사 책임 준공 의무도 발생을 하고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또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여러 구상관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탁사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관계 문제는 신탁사가 어느 경우에라도 손해배상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경우에 통틀어서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신탁사 책임 준공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가장 전제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위반이 전제가 되고, 신탁사는 책임 준공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하기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PF 대출 약정상 책임 준공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EOD 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한 경우이고요. 물론 EOD 선언이나 기한이익 상실 선언이 필요한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책임 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중첩적 채무 인수가 발생하게 됐고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속되는 상황 모두가 전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의 문제도 있고, 의무 위반 시 손배 범위나 구상권의 문제, 위탁자와의 각종 법률 관계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설명 구분된 것처럼 신탁사 책임 준공 기간 내 대체 시공사나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신탁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 위반, 즉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게 실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주들이나 신탁사의 인식도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 책임 준공 확약상 이슈는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준공 확약의 문구상 만일 시공사가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시공사의 예정 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가 되고,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하자나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신해서 신탁사가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확약 문구상으로 신탁사의 리스크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신탁사가 그 자신의 책임증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발생 가능성만 존재한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또 신탁사가 이제 책임증권 기간 내에 신탁사가 이제 그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공사의 책임증권 의무가 위반되는 상황에서 또 그 신탁사가 이제 준공을 위해서 다른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결국 뭐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도구 계약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지만 PF 대출 약정의 성격상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탁사가 자기 계정대를 열어서 자금 부족을 충당을 시키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이때는 뭐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시행사에 대한 대여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간 내에 대체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라고 하면 결국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가 위반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뭐 대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가 뭐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국 중책적 채무인수에 이르게 되는데, 만일 근데 그 사이에 준공을 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를 공제할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와 또 시공사에게 기책이 없는 사유까지 책임준공 기간 도가시 자동 채무인수한다라고 하면 시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한 부담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기책 없는 사유로 책임준공 기간 미준수나 대주단의 책임준공 기간 유예 등이 했을 때는 시공사가 또 그러한 리스크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이 PF 리스크를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탁사가 준공을 완료했다면 신탁사가 대주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회수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책임준공 의무의 성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서 많이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설명드리면, 책임준공 의무는 결국 시공사가 대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물적 담보 역할입니다. 또 책임준공 의무는 대주에 대한 신용 공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판결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책임준공 의무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6호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책임준공 확약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극한적인 사유 위에는 책임준공 기간 이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일 인허가에 대한 문제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만일 준공하기 어려운 그 책임준공 기간 이내에 준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또는 책임준공 기간의 도가가 매우 경미한 경우 수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불과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등에까지 만일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미행했다라고 해서 대출 원리금을 전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책임준공 확약의 그런 신용 공여로서의 성격을 당연히 갖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특히 이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탁사나 시공사의 대출 약정에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약관성을 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관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만일 이제 이러한 신탁사의 책임 준공 기간 이내에 시공사가 준공을 완료한 경우라면 대주들은 준공 건축물의 매각이나 담보대출 전환 등으로 피해보 대출 약정을 유지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나 연체 이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만일 엑시트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느 한 당사자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전체적인 그 위험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방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자, 신탁사 책임준공 기간 초과 시 시공사가 준공하는 경우입니다.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대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대주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의 문제인데요. 이 자체로만 보면 약정상으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그 자신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신탁사의 입장에서는 만일 그러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나서 그 책임을 차주나 시공사 등에게 구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의 문제점은 신탁사가 자신의 약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구상권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약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라면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인 결론입니다. 또 신탁사와 차주의 대주에 대한 부담관계가 과연 연대 채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가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대 채무와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기 때문에 연대 채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고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건축물의 가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 등 변제자 대의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신탁사가 신탁개정대의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신탁사는 자금 부족 시에 신탁개정 대여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하는데요. 이때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여 계약에 연대 책임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는 자신의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 차주나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또 이제 판례를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문제들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법률적 논리로서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후에 신탁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만일 이를 독립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하면 구상권 등은 행사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이를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연대 의무 등으로 본다고 하면 구상권 등이 행사 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약정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석론이 여러 개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변제자 대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아예 변제로 볼 거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변제로 본다면 변제자 대의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변제자 대의에 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례를 소개를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소개드리는 판결은 시공사가 이제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한 뒤에 자신의 구상관계를 진행하는 소송 중에 하나로 위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신탁사를 상대로 해서 걸었던 소송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뭐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시공사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구상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변제자 대의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만일 그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대물 변제의 의미까지 지니므로 구상권의 존속 및 대주의 권리 취득과 동시에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1심이고요. 이어서 여기에 보시면 책임증금 의무 불이행 자체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해서 대위변제하고도 해당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라고 중앙지법에서는 1심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즉 시공사의 책임증금 의무 위반 시 자신의 책임증금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구상관계나 위탁자 지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입장을 바꿨는데요. 대위변제에서 위탁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그 계약상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특히 여기 이제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수행에 있어 책임증금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만 기책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 기책의 정도에 따라서 위탁자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시공사에라고 이제 고등법에서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시공사가 주식 근질권, 그러니까 대위변제 후 그 시행사의 주식 근질권 행사를 토대로 해서 주주지위 확인 임시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공사가 책임증금 의무를 불이행해서 대출금 채금을 체위변제하고 그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럼으로써 이 주지 확인 임시가처분을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기각했고요. 이 항고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동일하게 신성실의 원칙이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소개해드리는 판결은 시공사의 신탁사에 대한 매각 절차 이행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도 시공사가 책임증금 의무를 위반했고 책임증금 의무 위반 후 대위변제한 다음에 신탁사에 대해서 매각 절차 이행을 청구한 건입니다. 물론 이 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시공사의 대위변제 기한 우선 수익권자 지위 취득을 인정을 하지만 다만 계약상 절차가 요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내용들을 좀 보면 결국은 시공사가 책임증금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책임증금 의무를 위반해서 대위변제한 후에 그 회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 뭐 시행권이나 신탁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책임증금 의무에 대한 귀책이 없이 책임증금 기간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은 지금까지 이제 뭐 그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법원의 입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뭐 발표를 마치고요. 그 관련한 뭐 판결 진행이나 또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때 또 한번 다른 것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